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일정이 알려지면서 조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대통령 대면 조사 이뤄질 수 있을지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앞서서 3번 대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불분명해졌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거부했던 것은 이제 검찰에서 거부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처음 얘기했다가 네. 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일주일 더 연기를 했었어요. 그러고서 3차 3번을 연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든지 특검을 임명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번을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연기를 하고 네. 회피를 했었죠. 네. 이번에도 이제 2월 9일로 지금 일정이 잡혀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것이 지금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언론 플레이를 특검에서 하고 있다라고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하면서 네.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오늘 또는 내일이나 하여튼 모레 중으로 네. 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할 때 피고인인지 참고인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피의자인지 입장을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네. 참고인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뭐랄까 청와대와 특검 사이의 조율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도 논의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갑갑한 면이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지금 자꾸 지나가고 있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특검과 청와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박 대통령은 지금 3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특검에서의 조사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걸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이 지금 최순실 재판이 이루어지고 김기춘 재판, 안종범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다 공범으로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쪽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재판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요. 그럼 이 3가지 재판 과정, 수사 과정을 동시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탄핵 심판의 네. 시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봐야 되죠. 탄핵이 되는과 동시에는 대통령의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일반 국민과 똑같은 지위가 되죠. 그럼 네. 더 이상 청와대와 조율 같은 게 다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시간의 입장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헌법재판소의 시계를 어떻게 하면 멈출 것인가. 멈추는 게 아니라 빨리 지나가게 할 것인가가 최대 핵심이죠.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굉장히 위험한 시계이죠. 왜 그 시계가 위험하냐면은 그 헌법에 따라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네. 지금 9분에서 지금 8분으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곧 3월 13일 되면 7분으로 준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네. 지금 탄핵 결정하는 데는 6명이지만 관점을 바꿔서 탄핵을 반대하기 위한 기각 결정이 필요한 숫자가 몇인가를 한번 거꾸로 계산해 보자고요. 네. 9인 재판관이 계셨을 때는 4인이 반대를 해야지 탄핵을 막을 수 있어요. 네. 8인이면은 3인으로 줄어들어요. 3월 13일이 지나면은 7인 재판관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2인의 재판관이 탄핵 못 하겠다고 버티면은 네. 탄핵이 안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대통령직을 유지해 가면서 특검도 운영할 수 있고 재판 과정도 운영할 수 있고 네. 대통령직이 있는 동안에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면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의사 결정이 네. 시간 관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예전에 11월 달부터 이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법률가들이 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핑계들이에요.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다음에 네. 내가 네. 대면 조사 응하겠다. 또 내지는 다음 주에는 내가 응하겠다. 또 그 밖에 또 특검 임명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니까 못하겠다. 지금은 또 핑계가 무슨 핑계냐면은
왜 이렇게 수사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을 왜 공표했느냐, 공정성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뒤에는 네. 그런 내용이 숨어 있겠죠. 이와 같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얼마든지 시간을 늦출 수 있을 것이고 네. 9일 아니고 그 다음번에도 또 역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간은 지금 점점 지나가고 있고 네. 위험한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특검과 청와대 측, 대통령 측이 논의할 게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신분에 대해서도 여쭤봤던 게 지금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할 때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아직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의문이 생기는 게 이전에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고 또 김기춘 실장, 또 조윤선 전 장관 지금 공소장에도 피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신분에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저번에 그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뇌물죄의 피의 사실이 분명히 적시가 됐다고 발표를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공소 제기하면서 거기에도 공모자로 지금 피의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번에 그 영장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에 피의 사실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 위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야 당연히 이 피의 사실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 네. 대통령 측에 또 공격이 예상되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과 조율을 통해서 어쨌든 이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특검이 물론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갑이지만 대통령도 이 어쨌든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네. 무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도 또 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율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럼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네, 네.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헌재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블랙리스트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선 류진용 전 장관과의 증언과도 일맥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블랙리스트 문제는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신 문화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데 네. 정신 문화에 관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네. 자유예요. 그것도 절대적인 자유죠. 네. 다른 자유하고 달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요. 민주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가 똑같이 공유하기가 힘들다라는 데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인간이 모두 오류의 가능성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네.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국가가 입맛에 맞는 생각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때 재미난 그 예를 갖다 미래 자유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봐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이비 종교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든지 기독교는 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건전한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중세를 거치면서 신교와 구교의 싸움을 봐도 신교가 드러날 때 신교는 역시 철저한 사이비 종교였었다. 그것이 자유론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일정한 가치관, 일정한 생각을 가지고 한쪽으로 국민들을 몰아가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자유 속에서 창의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국가가 전부 다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써놨고 그 생각을 우리 헌법이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문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그 이전부터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볼 땐 큰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네.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그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김 전 장관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이 문화, 체육, 예술 분야 끝까지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스트 의혹과 관련 있을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이 나와서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확인해주지 않은 것이 그런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답했던 것이 뭐냐면 이 김종덕 전 장관이 2014년 8월에 부임을 해서 네. 2016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장관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부임해 봤더니 이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2014년 8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세월호가 2014년 4월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무렵에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김기춘 전 실장하고 관계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도 좌파 인사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내지는 예술계의 좌파 인사가 너무 많다. 그 지원에 대한 어떤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다.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단순히 얘기를 했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기에 깊이 관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종덕 전 장관의 얘기는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관여돼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모자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좀 청와대 압수수색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시점이나 방식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은 네. 우리나라의 그 국가 구조상 사법의 의사결정은 모든 국민이 다 따라야 됩니다. 네. 그거는 국가도 물론이고 국민도 물론이고 그거에 대한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 또 뭐 경호실장, 비서실장의 어떤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조문에 의한 것이 이제 형사소송법 조문에 의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뭐 해하는 경우에는 뭐 승낙을 거부할 수도 있다, 뭐 등등의 어떤 조문들이 있어요. 네. 이 조문들이 법에 쓰여져 있는 거라고요. 그건 뭘 뜻하느냐? 법에 쓰여져 있다는 그 결정의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느냐? 물론 1차적인 판단은 당의 공무원들, 네.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압수수색이 막혀 있을 때 특검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하고 조율할 것이 아니고 네. 다시 법원에다 영장을 재청구해야죠. 재청구해서 이 사안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네. 영장을 다시 받든지 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저와 같이 영장을 두고서 법원의 재판을 두고 다시 행정부끼리 다시 주거니 받 집행기관끼리 주거니 받거니 흥정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모습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그런데 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걸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사실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호 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또 대통령 보좌에 관해서는 비서실장, 또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안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이 얘기 예전에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경호실장은 경호 업무, 네. 그리고 또 안보 문제는 뭐 안보실장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비춰 보면 그리고 총체적인 것은 자신이 결정한다. 그렇게 보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말과 모순되는 지금의 이제 행보를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뭐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경호실이라든지 비서실은 네.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뭐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현행법 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애둘러 네.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왜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렇지만 모시던 분이 지금 탄핵 심판에 또 특검에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을 또 청와대가 당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특검에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런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것이요.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될는지 안 될는지 왜냐하면 네. 증거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소가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잠정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 생각인데 이론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나중에 탄핵 결정 여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탄핵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기소가 가능할 텐데 네. 지금 이제 수사는 계속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또 당연히 또 수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기소 여부가 결국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과 그리고 헌재의 결론이 언제 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그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이제 그 특검의 활동 기간이 문제가 되고요. 네. 헌법재판소에 지금 그 기간을 지금 좀 말씀드려 볼까요? 예. 지금 네네. 2월 22일까지 지금 증인 신문이 잡혀 있는 기간이라고요. 네.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그 시기에 관해서 이제 아까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2월 20일이 마지막 증인 신문으로 잡혀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이 증인 신문 증거 조사를 이게 마지막으로 할 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에 변론기를 한 번 더 열어야 된다는 거죠. 최종적인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청구인 증인 측과. 신문을 다 하고 한 하고. 번 더 또 일정을 그렇습니다. 잡아야 된다는 기회를 한번 말씀이시죠? 일정을 잡아야 되면은 일정을 잡게 되면은 지금 22일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한 28일쯤 6일쯤 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라. 또 피청구인 측에도 필요한 의견을 최종적인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신문기를 변론기를 한번 잡을 것이고 네. 그럼 그때 변론 종결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물론 지금도 결정문을 지금 초고를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네. 최종적으로 마지막 합의를 위한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하다. 그럼 언제쯤 되겠는가? 헌법재판소가 통상 매주 목요일 날 선고를 하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3월 9일쯤이 선고기일로 잡을 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목요일 날 3월 9일 날이 목요일인데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님 퇴입니다.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럼 3월 9일까지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마지막까지 몰려 있다라는 거죠. 몰려 있다. 한 번에 이상한 변수만 하나 더 생겨도 헌법재판소는 이제 7인 체제로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인 재판관의 탄핵 심판과 8인 재판관의 탄핵 심판은 엄청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시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박 대통령이 내가 증인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제 2월 한 20일이나 뭐 한 이쯤에서 터트려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업무는 네.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파면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한데 네. 왜 이와 같이 시간을 끝까지 몰려가고 있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안타깝죠. 나머지 형량 문제, 박 대통령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법원과 특검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헌재는 파면 여부만 결정해 주면 되는데 파면 여부 결정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증거 조사가 필요했을까? 지금 이제 물론 피청군 측에서 왜 우리한테 증거조사 신청한 거를 왜 다 안 받아주느냐라고 해서 네. 공정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거를 최대한 받아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몰려왔는데 지금 시계는 너무 마지막까지 몰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좀 걱정이 좀 앞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헌재의 결론이 언제 날 거냐 이 부분이 관심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예. 특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 때문인데 지금 특검이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헌재가 3월 달에 결론을 내리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가령 탄핵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박 대통령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더 이상 그 뭐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예우 등등이 다 네. 없어지게 되고 특검과 박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더 이상 조율이 필요 없이 일반 국민을 대하듯이 모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오늘 야 3당 대표들이 만나서 조기 탄핵 절차 또 특검 연장 대책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놨었죠? 네, 52일을 연장하자는 거죠. 지금 본 그 특검 기간은 70일입니다. 20일이 예비 기간이고요. 근데 법으로 50일을 연장해서 120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네. 하는 법이 지금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30일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예. 70일에서. 지금은 특검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또 지금 권한대행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50일을 연장하자는 것이 지금 지금 야당의 지금 예. 요구죠. 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근데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또 여야가 이제 합의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30일 연장 그와 상관없이 법으로 50일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법이 만약에 그런데 통과가 된다. 네. 그러면 지금 특검에도 적용이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2월 28일까지가 이제 특검의 기간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근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얼마나 가능한지는 근데 야당에서는 어쨌든 황교안 권한 대행이 30일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어쨌든 법으로라도 네. 연장을 하겠다. 어떤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제 뭐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냐 마냐, 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최순실 씨가 지금 특검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뭐 계속 안 나와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이런 절차를 거쳤었는데 본인이 나오겠다, 지금 이 시점에 나오겠다 이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그림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모든 시계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지금 벌써 2월 중순 쪽으로 다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어떻게 쓰든지 미뤄보고 3월 13일을 넘겨보자. 네. 넘기면은 변수가 완전히 달라진다. 네. 그런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순실이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 또 출석해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든 것이 다 시간과 관련돼 있어서 객관적으로 시간이 없는 상황 하에서의 이루어지는 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아닌가 이 부분을 잘 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국민들도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촛불을 들고 나와서 탄핵 소추까지 이뤄냈고 네. 탄핵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7분의 재판관 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려간다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볼 때는 지금부터는 초조해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럼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네.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최순실 씨 은닉 재산도 일부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거 환수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원래 이제 범죄 수익 은닉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몰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물건, 바로 그 돈. 그것은 이제 몰수에 해당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만큼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저 지금 수억 원 또는 평창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저 수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뇌물로 받은 것이라면 네. 그렇다면 몰수 내지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평창 땅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일부의 돈이 만약에 저기에 들어갔다면 그 들어간 비율만큼 저 보전 처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강제 집행을 통해서 또 돈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 돈이 어떤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그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라면은 몰수와 추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만약에 박 대통령이라든지 안종범 수석과 같이 공모를 해서 뇌물로 받은 돈이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으로부터 받았다 또는 어떤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그렇다면 몰수 아니면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수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